(1211년) 최충원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입궁한다. 환관은 술과 음식을 준비했다며 사병들을 곁채로 안내한다. 이때 갑자기 10여 명의 무사들이 나타나 격투가 벌어지고 최충원은 황급히 희종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왕은 그를 외면하고 최충원은 다급히 장지문 사이로 몸을 숨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최충원.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 저널 134번째 그날 고려 무신정권 5번째 집권자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최충원. 그가 암살 위기에 지금 처한 그날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진짜 찔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찔린 건지 놀란 건지 네. 연기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동안 계속 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으로서의 최충원만 이야기하다가 저렇게 막 숨고 그리고 네. 막 당황하고 막 칼에 찔린 것 같고 이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이런 모습 진짜 처음이네요. 최충원은 자기 동생마저 자기에게 그 반길 든다는 이유로 그냥 제거해버리는 냉혈한 아닙니까? 근데 당대의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최충원을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실은 최충원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저 한 번이 아닙니다. 최충원이 동생 최충수까지 죽이고 최고 권력자가 됐지만 그날 저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여러 번 최충원 암살 시도가 있습니다. 실은 기록에는 저거보다 조금 더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들만 정리한 것이 저렇게 4번입니다. 산호부터 목사, 장군, 네. 청교, 영리 각양각색의 각 계층마다 모두 다 한 번씩 들그러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최충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모든 계층이 진짜 공통 언어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만적이 봉기할 때 최충원이 가장 첫 번째 그 목표가 되죠. 황주 목사 김준거는 개경으로 잠입해서 최충원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고 장군 이광실은 최충원의 친구입니다. 이광실이 친구 이 최충원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려던 사건이고 저 청교역이라고 하는 데는 그 개경과 장단 사이에 있는 역인데 거기 있는 영리들이 최충원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인데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충원은 자기를 위협할 사람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제거하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이런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최충원의 이런 암살 사건의 그 주동자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연루했던 그 동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뭐 유배시키거나 뭐 처형도 시키고 뭐 심지어는 그 친속들까지 노비로 삼는 아주 이 강력한 이 처벌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최충원의 조카였던 이 박진재와 같은 이런 인물은 최충원을 음해하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는 이유로 뭐 특별하게 뭐 이런 최충원을 뭐 위해한다라든가 이런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인하게도 그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아이고. 그리고는 그 백령진, 네. 지금의 백령도로 유배 보내니까 뭐 이 사람 뭐 당연히 힘 하나도 못 쓰고 결국 병사하는 아주 그 잔혹성을 보여준 거죠. 네. 다리 힘줄 본인에게- 끊는다는 거는 네. 아킬레스건을 아킬레스건을. 끊는 거죠. 예. 그 절대 권력자의 비결이 그런 건가 봐요. 막 추진력, 결단력 그리고 냉혹함까지 네. 갖춰져야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진짜 최충원은 피도 차가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장면 보면 무슨 조폭 영화의 약간 네, 딱 부목 그래요.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나요. 그렇죠. 네. 이야. 교정도감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무신정권 하면 이게 딱 들러붙는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봤다고 리액션 하니까 너무 에이, 들어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제가 들어봤어요. 잠깐만, 근데 나는 정말 영혼을 못 느꼈어. 제가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죠?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뭐예요? 아니 너무 들어봤죠. 딱 이러시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었는데 교정도감이 만들어진 그 계기가 바로 지금 방금 봤던 그 청교 영리 암살 모의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때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고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최충원이 그 영웅관에다가 딱 설치를 하고 선물 딱 폐쇄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이후에도 이 최충원에 좀 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이 교정도감이 계속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도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인데 이제 이걸 상설기구화되면서 아주 최씨 무신 정권의 아주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라면 이제 임시 수사기관이어야 되는데 상설 권력기구가 권력기구로 만든 거죠. 참 잘 정리하시네요. 왕도 아니고 최충원을 노리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좀 넌센스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현대로 와도 그런 비슷한 장치가 있었잖아요. 구소련에 국민들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던 비밀경찰, KGB 같은 거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력을 오히려 갖게 된 셈이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정보기관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정도감의 그 장, 이 교정별감을 최충원이 오래 겸하게 되면서 최충원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통로가 됩니다. 이러면서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관직이 세습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최씨 정권의 권력이 4대 62년간 유지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교정별감의 관직이 자손들에게 세습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정도감의 장이 교정별감이다. 네, 언제나 도감은 위원회라고 하는 관청의 이름이고 예. 별감은 그 도감의 장이 되는 관직의 이름입니다. 네. 자기를 치려는 적들을 이렇게 사방에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뭐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본능이 발동하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사실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병의 규모가 꽤 컸었다면서요. 바로 이런 사병 집단을 이제 도방이라고 했죠. 최충원이 모았던 이 사병 집단의 무리 처음 이제 도방을 창설한 사람 기억나시죠? 경대승. 그렇죠. 우리 무신집권기 때 이제 경대승이 워낙 신변의 불안을 느끼니까 도방을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 경대승이 죽자 도방이 해체되었는데 최충원 또 이거는 필요하구나. 이건 뭐 아무리 경대승 거라도 이건 나도 이거 한번 그대로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최충원 때 제대로 또 이 도방의 결국 골격을 갖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신분 과를 막론하고 일단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싸움? 그쵸, 힘세면 장땡이. 힘이요, 힘세면 최고죠. 이제. 일단 그 최충원을 경호해야 되는 그런 그 사병 집단이니까 그 이런 힘이 센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6번으로 교대를 하게 해가지고 날마다 이 최충원의 집을 지키면서 숙직을 하게 하는 거죠. 특히 이때 최충원이 어디 외부로 나갈 때는 이 6번에 소속된 그 도방의 그 사병들이 전부 다 이 호위하도록 딱 하니까 뭐 이거 일부 표현해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거죠. 거의 무슨 날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요즘 대통령 경호실보다 더 엄호한 그런 근데 이런 최충원을 그것도 무려 궁궐 안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날의 사건 도대체 누가 꾸민 건지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사병 조직 이 규모가 일단 이렇게 엄청난데 그들 따돌리고 최충원을 이제 궁궐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와달라고 또 손도 내밀었는데 굉장히 차갑게 외면했던 희종이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좀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게 그 상황에서 보면 희정은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까 드라마 보니까 되게 딱 근엄하게 근데 딱 이렇게 드라마니까. 드라마라서 시종 입장에서는 지금 누군가 최충원을 그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무신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신하게 누구 편을 든다고 하면 더욱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냥 모른 척하는 거. 그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기록엔 이렇게 나옵니다. 돌연 승려와 속인 10여 명이 덮쳐서 최충원의 사병들을 공격했다. 최충원이 변고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왕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왕은 대꾸도 없이 문을 닫은 채 들어주지 않았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희종을 주모자로 단정하기 좀 어려울 때 있다는 거죠. 예. 자기가 꾸민 일이라면 최충원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줬겠습니까?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희종과 최충원이 어떤 관계였는지 좀 살펴본다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희종은 20살에 태자가 되고 24살에 왕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아버지 신종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왕이 될 때 나이가 20대라서 좀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또 한 가지는 태자 시절을 4년 동안 거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그 앞에 무신난 이후에 왕이 된 명종, 신종이 모두 무신 집권자들에 의해서 옹립되었다면
희종은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희종은 나름대로 자기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최충원과도 대립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한 이런 왕입니다. 진짜로 어쩌면 왕실로서는 무신 정권 이래 처음으로 무신 정권에 대항해서 내세울 만한 적합한 인물이 나타난 거네요. 그러니까요. 왕권을 다시 세울 제목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혈기왕성한 20대. 예. 근데 이 희종의 주기에도 최충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이 이 고려사의 기록에도 나타나는데 신종은 왕으로 즉위했지만 등창이 심해져 가지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04년에 이 신종이 이제 병이 깊어지고 하니까 그 태자에게 양해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밝혀 이때 최충원이 문병원 자리에서 최충원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뭔가 결재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럴 때 진짜 희종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뭔가 최충원한테 이대로 우리가 계속 굴복하면 안 된다. 왕권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희종 직후 상황을 보면은 최충원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희종 그 즉위년에 보면은 최충원한테 이게 주었던 어떤 그 직함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무지하게 길어요. 벽상 사만 삼중대광, 계부 의동 삼사, 수태사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 상장궁 상주국 판병부 어사대사 태자대사. 그 다음 해가 되면요 또 추가가 됩니다. 우모 일덕 안사 제세공신 문화시중 진강궁 개국후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 이쯤 되면 야.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준비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희종이 굉장히 고마워한 거네요. 이 정도면 최충원한테. 그래서 사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 최충원에게 있어서 희종이 이런 그 공신의 칭호를 내린 것보다 더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희종이 항상 이 최충원을 일컬어서 은문상국이라고 칭했다 그래요. 문상국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우신 우리 재상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히려 딱 최충원은 뭐 내가 훨씬 우위야? 딱 이런 느낌을 갖네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극찬을 하고 너무 띄워주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액면 그대로 안 읽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자기에게 좀 힘을 키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최충원에게 일단은 잘 보여놓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내 음모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근데 아무리 눈속이 나도 저렇게 대우를 해버리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실제 최충원이 권력이 더 세질 것 같아요. 근데 희종이 뭐 내심 최충원을 싫어했든 좋아했든 또 이 사건의 뭐 주모자가 누구이든 간에 분명 이 암살 사건이 희종에게는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과연 최충원 암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사라진 최충원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암살자들. 최충원이 숨어있는 방을 3차례나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그는 간신히 생사의 고비를 넘긴다. 한편 급보를 받은 최충원의 사병들이 궁궐 밖에 집결한다. 하지만 그의 신변을 걱정해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님의 생사가 판명되기까지는 섣불리 대전으로 진격을 하기보다는 한국 안팎을 삼엄하게 경계하는 것이 올 것이다. 상장군, 문화시주 끼어서 무탈하시다 하옵니다. 사병들은 곧바로 궁궐로 진격. 치열한 전투 끝에 최충원을 구해낸다. 암살 위기에서 살아남은 최충원은 국문을 시작하고 출토할 때까지 형문을 가하라. 내신왕중 왕준명을 주모자로 왕의 측근 대부분이 암살 시도에 가담했음이 밝혀진다. 최충원 암살 시도 사건의 배우는 바로 희종이었다. 최충원은 살아남았고 그 주모자는 바로 예, 역시 희종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VCR의 희종 얼굴이 진짜 의미심장했다니까요. 이용 감독 역시 촉이 있어요. 네네. 희종이 근데 너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큰 배팅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최충원의 사병의 규모가 얼만데 이 자객이 10여 명이었다면서요. 이거 너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너무 젊은 혈기에 확 덤빈 거 아닌가. 글쎄 이거 희종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 직속 부하들을 시킨 것이 아니고 무슨 속인과
승려들을 내세우잖아요. 나중에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배우라는 것을 가리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종의 전략이네요. 이 무렵쯤이 되면은 최충원의 권력이 지나치게 이 왕권을 위압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최충원의 권력이 왕을 압도하고 위세가 온 나라에 떨쳤으며 자기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보는 대로 처형했으므로 아무도 다들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희종의 반감이 또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 희종의 최충원 암살 모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 당대 기록을 보면 이 희종이 거처하는 궁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왕의 사저, 왕의 개인집처럼 돼버렸고 실제 궁궐 역할을 하는 거는 최충원의 집이다라는 거죠. 이 최충원의 집에서 전부 다 이제 인사권 같은 게 이런 게 다 이루어졌고 조정의 관리들이 이곳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충원이 이제 궁궐에 들어갈 때는 간편복을 입고 평상시복을 입고 일산을 쓰고 그렇게 출입을 했다 그래요. 이 왕에 대한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지금 넥타이도 안 메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티셔츠 거의 입고 그냥. 아마 희종도 이 정체성 도대체 내가 왕이야, 지가 왕이야 이런 어떤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누가 봐도 넘친다고 봤을 텐데 백성들의 원망은 없었을 왜 거예요. 없었겠어요. 당시 그 괴소문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최충원이 자기 집 북쪽에다가 그 별당을 지고 십자가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건물의 어떤 토목 건축 과정 속에서 있는 그 해로운 기운 이걸 이제 빼기 위해서 사내아이라고 이제 계집아이들 몰래 잡아가지고 오색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십자가 그 내 모퉁이에다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묻는다고요? 네.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도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 권력이 그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숨기거나 또는 심지어 도망가거나 이제 그랬는데 또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또 이 불안단들 또 이게 무례배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확 잡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놓아주는 척 하면 돈 받고 이제 튀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아이를 묻는다는 거는 뭐 그냥 괴소문이었어요? 아니면 실제 그랬나요? 아니, 최충원은 이제 극구 부인하죠. 그래서 아이 잡아가는 사람들 잡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가지고 당시 민심이 최충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말 무소불위, 못할 게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절대 권력.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절대로 부패하게 될 텐데요. 최충원은 이 뇌물을 받고 관직을 주는데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12월 달에 관리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뇌물이 너무 적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인사를 늦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뇌물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굉장히 재산이 많았겠죠. 그래서 가끔 이걸 가지고 관리들을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나라 살림에 보태쓰라고 최충원이 개인 재산을 내놓는 일이 또 있었던 겁니다. 개인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죠. 그게 아주 뭐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냥 재활을 풀었다가 다시 거두면 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쉬운 거예요. 생색내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충원의 문객 가운데 좀 이렇게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최충원이 개인 재산을 이 국고에 내놓겠다. 그러니까 국가에 바치고 백성들에게 또 거두어 드리느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줬다 뺐지 말고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렇죠. 야, 국용에 정말. 내놓고 백성들한테서 뺏는 거니까 차라리 내놓지 말고 뺏지 말아라 이 충고를 한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부패한 권력으로 계속 이런 걸 끌어모으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미지를 계속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더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인데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쥔 최충원을 상대로 무모할 정도의 일을 희종이 벌인 건데, 근데 사실 희종이 이렇게 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그 전해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 그날 뉴스 이광용입니다. 오늘 저는 쫓겨났던 고려의 왕족이 개경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 네, 바로 최충원이 폐위시킨 명종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1173년 태자에 책봉됐지만 1197년 부왕과 함께 쫓겨났죠.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10년 희종 6년 12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려 13년 만에 그가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최충원이 쫓아낸
핏줄을 어떻게 누가 유배에서 불러볼까요? 풀려난 건데요, 지금.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종의 맏아들인 숙은 왕위 계승의 자격을 갖고 있는 강력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의 왕인 희종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체 누가 그를 개경으로 불러들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사건 1년 전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명종의 맏아들 저 왕숙은 이제 1211년 정월이 되면 수사공, 상주국, 한남공으로 책봉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왕족으로 다시 복권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명종 맏아들을 다시 불러들인 건 최충원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최충원이 아니면 진짜 누가 감히 최충원이 내쫓은 핏줄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겠어요. 최충원은 명종이 죽었을 때 맏아들이 문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개경으로 그때도 오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때 그 유배지에서 풀어주고 개경으로 오게 하고 또 왕족으로 지위를 회복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희종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종과 최충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희종이 먼저 선수를 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이제 벌였다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는 희종 스스로가 표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셈이 된 거네요. 최충원은 희종을 이제 어떻게 응징하나요? 최충원 이제 희종을 폐위시킨 후 이제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연도라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섬이 어딘가요? 지금 영종도. 예, 영종도를 다시 옮겨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태자 그 왕지는 인주로 보내고 나머지 아들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모두가 다 쫓겨났네요. 근데 이제 희종이 무신 정권 하에서 그래도 뭐 해보겠다고 나섰던 거의 유일한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확 정리가 되어버리셨네요. 나를 건드리면 왕조차 폐위된다. 내가 누구냐? 왕보다 센 사람이다. 왕을 이기는 남자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희종이 목숨을 건진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암살 시도 당일에도 이게 아무래도 그 희종이 또 다른 화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희종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최충원이 잘났었다. 그거 상황을 말립니다. 결국 최충원은 이유민 사태를 그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이유민이 의종을 죽여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구설수에 시달린 그래서 임금을 죽인 신하가 되고는 쉽지는 않다. 왕을 시해야 한다면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 뒷날 입에 오르내릴까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입에 많이 오르내려요. 결과적으로 뭐 이거 최충원의 뭐 그 생각은 뭐 맞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희종을 죽이자고 했을 때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아주 폼나게 나라 걱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쨌든 근데 역시 다른 무신 집권자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자기 이미지 메이킹 정말 잘하네요. 네. 이런 말도 해요. 그 고려사에 보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던들 왕의 부자가 지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끝까지 대인배 코스프레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정말 너그럽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맘 먹고 목숨만은 살려드릴게. 너그럽게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결국 최충원은 또 희종을 폐위하고 나서 더 큰 권력을 쥐게 되겠죠. 그렇죠. 희종을 폐위한 이후 세운 왕이 바로 이제 강종인데 그 강종이 누구냐? 바로 우리 1년 전 뉴스에서 봤던 명종의 맏아들 왕수. 그렇죠, 왕수.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세예요. 혈기왕성한 20대 희종하고 비교했을 때는 60세 연로하신 분 뭔가 좀 덜 위협적인 어떤 그런 모습 보이겠죠. 이게 완전히 그냥 최충원이 그냥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컨트롤하기 쉬운. 고려시대에도 왕으로 즉위한 나이가 최고령 즉위. 그건 정말 좀 신경 쓰이게 조선시대하고 비교해도 최고령입니다.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가 58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참 그 기록을 뺏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이런 것도 질투고 이런 것도 기록이 태조 이성계 58세도 대단한 나이인데 그건 좀 우리 교수님 지금 억울해서 시대의 상황이 근데 아무리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명종 이제 폐위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아버지와 함께 겪었을 것이며 심지어 아버지 주거니도 못 가보게 했다면서요. 그럼 뭔가 이렇게 안에 트라우마, 뭔가 이렇게 분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충원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강정이었을까? 근데 이미 연세가 60이잖아요. 이제 그 나이까지 정치적 핍박을 당하면서 숨지게 살다 보면 이미 이 성정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현실적으로 정치적 야망이나 계획 같은 거 꿈꾸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희종을 쫓아내고 다음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누가 될 것인가. 명종의 맏아들이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왕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최충원으로서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이 강종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살이 되는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강종을 왕으로 세우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태자에 책봉을 해서, 그래서 강종 다음에 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고종이 되는 사람인데, 이 고종을 왕위에 즉위시킨다고 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강종과 최충원이 타협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아들이 고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46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조선은 50년. 고종이 최고 기록. 영종 56년. 아니, 주주 브라더스가 진짜로 되게 웃겨. 아니 이 주주 브라더스가 웃긴 게 아니라 저 주가 웃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종까지 최충원이 왕을 5명이나 모시게 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갈아치운 셈이 된 거네요. 그런데 고종이 즉위한 후 훗날 고려 국군을 좌우할 또 위기가 닥칩니다. 네, 고종 3년인 1216년 거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뭐 외세의 침략이 하루 이틀이냐. 그리고 지금 권력을 무신 정권이 잡고 있는데 그쯤이야 뭐 쉽게 물리치겠지라고 마음을 푹 놓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개경에서는 거란군을 물리칠 방도를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하도 궁금해서 저희가 한창 거란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장수 한 분을 급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군, 정령 중앙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아니 뭐 저기 나 요즘 이렇게 최충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안 해. 네? 보고를 안 한다고. 전시에 중앙에 보고를 안 하면 중징계감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사정이 있지. 그 저기 며칠 전 단오였잖아. 네. 그 단오날 그 저 최충원이 그 저 이제 백종동 궁궐에서 그 그네놀이를 그 저기 문무관 사품 이상 그 관리들하고 아주 그냥 사흘 동안 막 따뜻하게 그냥 연애를 베풀었나 봐. 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 사람들. 네. 그런 상황일수록 정황을 파악하고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알렸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제 그 볼 날렸지. 근데 날렸는데 이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 볼 딱 날리니까 그 최충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찌 이 사소한 일로 영마를 귀찮게 하고 이 조정을 놀라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 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다가 그냥 막 유배를 보내는 거야. 이게 무섭게. 이거 정말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거란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한 2-3개 이렇게 점령하면 그때 이제 보고를 할까. 이제 그 정도지 뭐. 근데 나 지금 바쁜데. 나 가봐야 되는데. 가도 되지. 가봐야 돼. 지금 눈치 보는 거 봐. 그것만 이렇게 예상해줘, 진짜로. 전쟁 중에 솔직한 인터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거란에 대항할 만한 고려의 그럴듯한 군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능력 있고 용맹한 이들이 지금 최충원의 사병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충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냐고요? 최충원은 개경의 본인 집에서 매일같이 전투 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의 섬돌이 가팔라 말이 올라가지 못하니 사람으로 말 모습을 하게 하고서 진격, 후퇴하며 싸우게 하는군요. 또한 금패를 차고 있는 거란 장군 인형을 만들어 사로잡아 죽이게 한 다음 개가를 울리면서 귀환하는 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또 이때 기생들을 시켜 복례산 선녀가 축하하는 춤을 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승리 축하문 연습하는 거 저런 건 잘 없지 않나요? 네, 정말 저런 거 연습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자, 실제 전쟁에 참가해 용맹하게 싸워야 할 무사들이 이런 놀이나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런 훈련이 실전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명색이 무신 정권인데 고작 저런 유인을 즐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투하는 게 주업인 사람들이면 무신인데. 국방 의무, 나라 지키는 일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군사들이 다들 이 전투훈련 시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즐거운 전투훈련 또 언제 하나 이러면서. 그렇죠. 다들 손꼽아서 막, 오늘 안 한대? 이러고 되게 서운해하고. 오늘 비 와서 안 한대? 이러고 되게 서운해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어쨌건 최충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과시용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 병사 규모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우린 이 많은 병사와 함께 이렇게 약간 여유롭게 놀듯이 훈련한다. 그렇게 이제 한가한 짓을 할 만큼 거란군이 만만했던 걸까요? 그런가요? 지금 당시 정황이 어땠습니까? 1200년대 그러니까 13세기 초가 되면은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가 아주 크게 요동을 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몽골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몽골이 강성해지니까 금나라 치하에 있었던 거란족 가운데 일부가 몽골군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쫓기는 거란족이 고려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고려 초 기록에는 수만, 원측의 기록에는 9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대부대가 고려로 들어온 겁니다. 침략의 의도를 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쫓기면서 고려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량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고려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온 지 한 달 만에 지금의 평안북도 일대를 유린을 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고려는 이 침략을 맞는데 이후 3년 동안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충원은 오히려 그 사병 집단들을 양성하는 데 훨씬 힘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그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이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조정에서 이제 거란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장수들을 파견하는데 대부분 용맹하고 날랜 자는 다 최충원이 문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관군은 모두가 약골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전투 능력이 거의 상실된 거죠. 당시 최충원의 사병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병이 여러 열로 지어서 2 내지 3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1km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열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만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셈인데요. 이 사람들이 창 끝에 은병을 몇 개씩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사병 모집을 하는 거죠. 사병이 되면 이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과시를 하고 또 그 사병들 가운데 거란의 침략에 분개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오히려 처벌을 해서 사병이 그 사병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또 이런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북한이 나라가 좀 위기 처했는데 이게 뭐예요?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정말 이게 그동안 암살 위협에 자주 시달렸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국의 지금 실권자라는 자가 거란이 고려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혼란스러운 전국에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권력이 무너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 거란군과의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최충원을 노리는 그런 또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승려 차례입니다. 승려. 그때 그 가담했던 사찰이 흥왕사, 흥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리사 많죠.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종군을 한 그러니까 군대를 따라갔던 그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이 최충원을 제거할 그런 반란 모의 사건을 지금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왕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최충원을 죽이려 하는지 이 승려들은 왜 하필? 기록에 따르면 이때 최충원이 공사를 자꾸 일으키면서 절의 재산을 공사에 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승려들이 최충원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뿌리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불교계는 그 이전부터 정치 권력과 아주 밀착해 있었고 무신난 이후 무신 정권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불교계의 문벌 귀족과의 연결고리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최충원은 집권한 다음에 이 불교계에 대해서 과감한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원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불교계는 최충원 정권에게 반대를 했고 이러면서 이때 최충원을 공격하기까지 이른 것인데요. 결국 최충원의 사병들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끔찍한 보복이 있었겠죠. 최충원이 누굽니까? 일단 잡아들인 그 승려 한 300명을 일단 죽이고요. 이튿날에 성문 딱 폐쇄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수색 들어가가지고 참여했던, 가담했던 승려 또 싹 죽이고요. 그리고 또 승려 또 300명을 잡아가지고 그 남계천까지 또 참수를 해요. 총 한 800여 명의 승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피가 이제 내를 이루었다. 몇 달 동안 그 주위를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보복전이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최충원이 장수들을 이제 파견을 했지만 이들은 또 경쟁자로 인식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당시 이제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이 조충이라는 인물인데 이제 조충 부대가 돌아오는 요즘으로 치면 개선 행사 정말. 아까 저 자료화면 보면 그때 엄청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때는 연습 안 하고 취소시켜버려요. 뭔가 이렇게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로. 그의 공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상당히 공을 세운 이런 인물에 대해서도 뭐 일부는 그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농공 행상에서 제외되고 여기에 불만을 표시했던 인물 100여 명은 바로 참수해버리는 정말 이런 엄청난 또 이 어쨌든 최충원은 또 이번에도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거의 불사신처럼. 그렇죠. 그럼 전쟁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물리쳤으니까 최충원이 살아남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조충이 개경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위쪽으로 말하자면 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양성 근처에 강동성이라고 하는데 거란군을 몰아넣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거란을 쫓아 들어온 몽골군이 동북 쪽으로부터 거란족을 또 쫓아 내려와서 그쪽에서도 강동성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강동성에서 고려와 몽골군이 연합을 해서 거란군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고려로 볼 때는 거란도 적이지만 몽골과 동주는 더 큰 적이거든요. 얘네는 또 뭐니? 네. 그래서 여우를 몰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맞이하게 된 이런 형국이 되는데 이것이 고려로서는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뭔가 이게 일이 꼬이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뭐 숱한 암살 시도, 반란, 뭐 거란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최충원은 끝까지 자기 권력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무신 정권의 집권자로 23년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최충원. 말년의 최충원은 첫째 아들 최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내 두 번 다시는 내 집에 발걸음을 하지 말거라. 아버지, 어찌 아비의 명을 어긴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충원은 지난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과 달리 천수를 누리고 7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자, 무신 정권 집권자 중에서는 뭐 처음으로 천수를 누리는 사람인가요? 최충원이? 심지어 상당히 우아하게 숨을 거둡니다. 아주 우아하게. 우아하게. 71살 되던 별이 떨어져요. 떨어지자 일관이 딱 그걸 보고 최충원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공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연주를, 음악을 들어요. 네, 음악을 듣다가 자정쯤, 연주가 끝날 쯤 해서 숨을 탁 거두는 거죠. 음악과 함께. 근데 이거 진짜 부럽네. 이거 좀 그렇죠. 그걸 딱 죽자 네. 백관이 아주 모두 다 흰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참여하는데 정말 국왕의 장례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근데 이 정도의 절대 권력자한테 죽기 전에 별도 떨어뜨리는군요. 인상적이다. 근데 좀 아까 VCR에서 나왔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병상에 있던 최충원이 했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아들한테 이제 뭐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 약간 매몰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병상에서 내가 위독해지더라도 문병을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충원은 후계를 걱정한 것이죠. 자기의 맏아들 최우에게 자기의 권력이 세습되기를 바랬는데 최충원의 측근들, 이 측근이 최충원의 뜻과는 다르게 최우의 동생 최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이 사람들이 최후를 해칠까봐 최후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장남 보호 차원이었군요. 실제 최충원의 사후에 그 아들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맏아들이었던 최우, 이 나중에 최우가 이름을 최이로 바꾸는데 이 최우가 결국은 이제 그 최충원의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어갈 때 진짜 가장 나약해지고 가장 정서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오지 말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네요, 정말. 이쯤 되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최충원도 뭐 분명히 왕이 되고는 싶어 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뭐 이음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왕을 노렸던 사람들은 다 결국 끝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도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았을 거고 결국 최대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왕하는 것보다 왕을 교체시키면 된다. 바로 이런 쪽으로 갔던 인물이 최충원이 아닐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실의 피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염색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염색을 했을까요? 어떻게 세탁을 했을까요? 그 최충원과 왕실 혼맥 관계인데 맨 처음에는요. 자신은 이제 셋째 부인을 강종의 서녀로 지금 맞이를 하고요. 그 아들 최양 있잖아요. 이 최양을 종실 수춘우의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종 6년이 되면요. 이 최성 같은 경우에는 덕창공주랑 또 결혼을 시키는데 이 덕창공주가 누구냐면 희종의 딸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폐위된 왕실의 후손들과도 심지어 자기가 폐위시킨 그런 왕실 후손들과도 돼 있지 않고 지금 결혼을 이도저도 따지지 않고 왕지도 따지지도 않고 왕자만 들어가면 그렇죠. 그거 좋네요. 왕자만 보이면 고려의 그 실력자들이 왕실과 자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왕실의 그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최성과 덕창공주의 저결혼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고려 시대에는 왕비가 낳은 공주는 100% 종례혼을 한다. 이것이었는데 그 이전에 왕건의 두 딸이 경순왕과 결혼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고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최성과 덕창공주의 저결혼이 최초의 족외혼이고 실은 그 이후에 고려 후기에 가서 충혜왕 때까지도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원이 직접 왕이 되려고 한 흔적은 찾아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려 왕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최충원이 대신 가질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최충원이 정말 왕이 되려고 했다면 저항이 엄청났을 거라는 거죠. 일단 왕실 쪽에서 저항, 뭐 일부 그 신하들의 저항, 또 일부 이 백성들까지 분명히 저항했을 거라는 거.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이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왕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한편 내가 그만큼의 버금가는 어떤 권위를 어느 정도 가지면 된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훨씬 더 최충원에게는 자유로운 환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나라꼴 엉망이 되고 뭐 전쟁에서 지고 왕 탓이다. 나는 왕이 아니니까 신하다. 약간 피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다소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최충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자기의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이것을 세습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가 권력을 4대 동안 세습하는 이런 정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의 평가를 떠나서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시대에 성공한 정치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네요. 잘 먹고 잘 산. 지금 성공한 정치꾼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는데 과연 역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를 우리가 좀 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좀 방향? 그런 것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사 저료의 기록에는 최충원은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했으며 벼슬을 팔고 옥사를 흥정했다. 심지어 두 왕을 내쫓고 조신들을 수없이 죽였다. 큰 원망이 하늘에까지 뻗쳤는데도 목숨을 잘 보존하여 편안하게 천수를 누렸다.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왜 하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냅뒀냐라는 식의 어떤 평가.
박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는 잘 살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최충원은 고려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그 무엇 하나 고려한 적 없는 인사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글쎄 우리가 이 최충원의 시대를 너무 이 최충원이라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최충원이 권력을 공고히 한 다음에 자기를 도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문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 이전에 이민이나 정중부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이때 등용된 문인들, 이 사람들이 뒤에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이 계층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진 고려 전기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고려 후기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런 최충원 시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충원 그 개인에 대한 평가와 그러네요. 최충원 시대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수 의미이신 있다는 거죠? 것이죠. 근데 최충원을 진짜 인간적으로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거를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정말 그 암살 위협으로부터 심정적으로 진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륙을 저질렀고 자기 혈족도 죽였고 근데 그거로부터 정말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끝까지? 그래서 불행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권력 주면 안 받겠어요? 저요? 주면 좋죠. 근데 나는 나 같으면 순간적으로 그거 어떻게 써먹지? 막 이런 상상을. 최충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 권력을 잡았으면 그 당시에 뭐 백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한 어느 정도 이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왕은 무능해도 그 왕을 떠받들고 있는 뭐 신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왕의 무능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최충원처럼 완전 개인이 거의 뭐 최고의 권력인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이 엄청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보통은 왜 저능한 지도자가 무능한 정권을 구축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지능적 정치꾼이 무능한 왕권을 구축해서 나라를 국군을 갉아먹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충원의 이 최씨 정권이 이제 자리를 잡고 62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역사에서 공과 사회 문제가 좀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들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은 언제나 공적인 것이고 공적인 충성의 대상은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인에게 충성을 하고 그 충성의 대가를 바라는 사익을 위한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충성이 갖는 의미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몽골과 싸우는 것이 고려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최씨 정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의 사사화라고 하는 것이 최충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닐 테니까 최충원이 남긴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려 무신 정권 최고 집권자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세습까지 한 최충원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 몽골 전쟁 서막을 연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몽골아 그러면 안 돼요? 몽골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몽골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몽고 그러는데. 네, 그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목매하다는 몽자하고 낡았다는 고자하고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이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간장 이름도 몽골 간장. 한강 소설도 제목 바꿔야겠네. 몽골 반점. 재판 찍겠죠, 뭐. 몽골 간장. 다시 찍어야죠. 몽골 반점하니까 중국집 이름 떠오르는데.